안녕하세요. 어제보다 나은 나를 만드는 책을 소개하는 책다움입니다.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돈은 무엇이고, 돈은 어떻게 벌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돈을 왜 벌고 있으며 왜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렸을 적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종종 기억이 나요. 저축해라. 미래를 대비해라. 돈은 한 번 쓰기 시작하면 구멍 뚫린 모래주머니 속 빠져나가는 모래와 같다 등등의 절약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셨어요. 특히 저희 아버지가 정말 절약 정신이 대단하시거든요. 뭘 버리지도 못하시고 사시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왜 저렇게 팍팍하게 살아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오히려 부모님의 잔소리가 역효과가 난 걸까요? 돈을 참 쉽게 썼던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보상 심리죠. 나는 오늘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 정도는 나를 위해 써야지라고 하며 썼던 행동이 소비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저축이 전혀 안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껏 제 소비 패턴을 되돌아보고 돈에 대한 인식이, 정확히는 돈이 쌓이는 원리에 대한 생각이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할 도서에서는 돈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돈으로 흥망성쇠한 사람들의 심리에 기반해서 돈이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이자 시인이었던 볼테르가 한 말이죠.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반복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좋아하는 저자가 쓴 도서 돈의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이 돈을 다루는 방식, 그에 따른 행동 원인, 결함 등을 설명함과 동시에 돈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건 하우저 지음, 이지연 옮김, 인플루엔셜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성장한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낮을 때 성장한 사람에 비해 인생 후반에 가서도 채권을 크게 투자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이 강세일 때 10대와 20대를 지낸 사람은 인생 후반에 가서도 주식에 더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세대가 같은 금융 정보에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 집단에서 돈에 대한 다른 관점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책 속의 예시를 살펴보면 미국인들이 소위 노동 착취 공장이라 부르는 곳에서 우리 이모가 수년간 일했다. 고된 곳이었다. 근무 시간도 길고 임금도 적었으며 근무 여건도 형편없었다. 그런 공장에서 일하기 전에 이모는 무슨 일을 했을까? 이모는 원래 매춘부였다. 이모의 옛날 상황에 비하면 노동 착취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더 발전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모는 분명 몇 센트의 여러 남자에게 몸을 착취당하느니 사악한 자본가 사장 밑에서 $2를 받고 착취당하는 쪽을 택할 것이다. 뉴욕타임즈에서 타이완의 전자제품 제조업체 폭스콘의 근무 여건에 대한 기사를 보고 어느 중국 노동자의 조카가 독자 의견란에 남긴 글이었습니다. 듣고서 어떠셨나요? 결국 해당 공장의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는 건 미국인들의 일자리와 비교했을 때 이야기였고,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복권을 구매하는 미국인들을 예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미국에서 복권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최저소득 가구는 1년간 복권을 사는데 평균 $412를 쓰는데, 이는 최고소득 집단과 비교했을 때 4배나 많은 금액이죠. 미국인의 40%가 비상금 $400도 없는 것을 감안했을 때 1년에 $400어치의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 비상금 $400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10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복권 당첨 확률에 자신의 대비책을 날려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에 대한 그 사람만의 정신을 통해 내려진 의사결정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진 정보들과 비교해 봤을 때 터무니없어 보일 수도 있고 대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 시야에서 상대방의 행동이 불완전하고 비이성적일 수 있으나 이 책의 저자는 사람들이 돈에 대해 내리는 의사결정은 모두 타당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자만이 그 순간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기 때문이죠.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무언가를 위해 당신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짓이다. 돈이 계속해서 없는 이유는 비단 저소득층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은 충분함의 정도를 알지 못한다고 해요. 도대체 어디까지 가져야 충분한지를 알지 못하니 아무리 돈이 많고 힘 있는 사람이라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는 것이죠. 인도의 콜카타에서 태어난 라자트 굽타는 10대 고아가 되어 빛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왔지만 40대 중반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컨설팅 회사 맥킨지의 CEO가 되었습니다. 빌 게이츠와 함께 자선 사업도 추진했으며 상장 기업 5곳의 이사회 구성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2008년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의 재산 가치는 무려 1억 달러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은 연간 수익률이 5%일 때 시간당 600달러씩, 하나로는 대략 80만 원이 됩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시간당 80만 원씩 만들어지는 돈이죠. 하지만 굽타는 1억 달러짜리 부자가 아니라 10억 달러짜리 부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너무 간절한 나머지 1,700만 달러의 불법 이득을 발생시켰죠. 쉽게 번 돈이었고 결국 내부자 거래로 감옥에 갔습니다.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이러한 사례를 보며 배워야 할 점을 워렌 버핏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 필요한 것을 걸었다. 이는 바보 같은 짓이다. 그냥 순전히 바보 같은 짓이다.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무언가를 위해 당신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건다는 것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짓이다. 결국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위해 내 커리어를 파괴하는, 즉 필요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된 굽타에게는 스스로를 멈추게 하는 골대가 없었고, 또한 현재 자본주의는 부를 만들어낸 것과 부러움을 만들어내는 것, 이 두 가지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한들 충분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삶은 재미가 없고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죠. 다만 책 속의 저자는 결과에서 기대치를 뺀 것이 행복이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남과 비교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 그 천장의 높이는 너무나도 높아서 사실상 아무도 닿을 수 없고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들어가는 것이죠. 유일하게 이기는 방법은 처음부터 그 싸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보다 적더라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것도 결코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쯤에서 갑작스럽지만 여러분의 과학 지식을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세상 원리를 이해하려면 종종 문제의 근본이 되는 깊숙한 표면 아래에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할 때가 있죠. 뉴턴의 별들의 움직임을 계산하고 수백 년이 흐른 뒤에야 우리는 지구에 대해 기초적인 사항의 일부를 이해했고 19세기가 되어서야 과학자들은 지구가 과거에 여러 번 혹독한 추위를 겪어야만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빙하기 하면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지구를 얼리고 녹이고 얼리고 다시 녹이는 데에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지구는 한 번이 아닌 무려 5번의 빙하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량을 필요로 하는 이 힘을 무엇이 가능하게 했는지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흥미로운 주제였는데요. 1900년대 초 세르비아의 과학자 밀루틴 밀라코비치는
다른 행성과 지구의 상대적 위치를 연구하다가 우연히 빙하기 이론을 생각해냈습니다. 태양과 달의 중력이 지구의 움직임에 살짝 영향을 주어 지구가 약간 기울도록 만들었고, 이는 북반구와 남반구에 각각 평소보다 조금 더 많거나 조금 더 적은 태양 복사열을 받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 러시아의 기상학자 블라디미르 고페는 그의 작업을 더 깊이 연구한 끝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추운 겨울이 아니라 서늘한 여름이었습니다. 문제는 여름이 충분히 덥지 않아서 지난 겨울에 눈을 녹이지 못했던 것이었죠. 녹지 못한 눈 위에 이듬해 눈이 축적되기 쉽게 만들었고, 그 다음 여름에도 눈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확률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겨울에 더 많은 눈이 축적되고, 눈이 많으면 태양 광선을 더 많이 반사시키고, 그러면 냉각 효과는 더 극대화되며 이는 다시 더 많은 눈을 내리게 하는 시기였습니다. 이쯤 되면 눈치채셨을까요? 핵심은 큰 것이 아닌 비교적 작은 조건의 변화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작은 것이 불어나면 그것이 미래 성장의 동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며 비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런 버핏이 세계 보호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수천 권이 넘는 책에서도 버핏을 훌륭한 투자자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순 자산이 845억 달러가 넘는 버핏의 성공의 열쇠는 시간이고, 이것은 복리의 원리입니다. 문제는 복리가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리의 잠재력을 무시하고 다른 더 빠른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죠. 최고 투자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비난할 수도 없고, 사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저마다의 방법이 다르고 그것이 그 사람에겐 최선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수익률은 일회성이어서 반복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꽤 괜찮을 수익률을 계속 올리는 게 더 훌륭한 투자임을 믿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닥치고 기다려라. 시간의 힘이, 복리의 힘이 너희를 부유케 할 것이다. 수많은 시간들을 견디는 것은 지루할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흐린 날도 있겠고 바람 부는 날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100%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길 때 크게 이기고 질 때 작게 지는 것입니다. 최악만은 피하고 복리의 원리를 믿으며 오랜 시간을 견뎌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더 행복해지기 위해 부자가 되려 한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행복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고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제각각이기에 원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이죠. 미시건 대학교의 심리학자 앵거스 캠벨은 행복의 가장 강력한 공통분모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우리가 고려해온 어떤 객관적인 생활 조건보다 내 삶을 내 뜻대로 살고 있다는 강력한 느낌이 행복이라는 긍정적 감정에는 더 믿을 만한 예측 변수였다. 다시 말해 돈이 가치 있는 이유는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나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향상되고 나에게 더 많은 결정권이 생기는 거죠. 노인학 연구자 칼 필레머에 따르면 미국 노인 1000명을 인터뷰한 끝에 수십 년 인생 경험을 통해 배운 경험은 좋은 우정을 나누는 것, 개인의 안위보다 더 큰 뜻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자녀와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등이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나를 포함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입니다. 돈은 중요하고 그러므로 돈이 있어야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행복을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며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고 행복이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나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공해주는 분은 아이러니하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불안,
눈에 보이는 물건으로 바꾸지 않는 금전적 자산인데 현대 자본주의는 사람들이 부자인 양 성공한 척 흉내내도록 부추기는 성향이 아주 강하죠. 그런 속삭임에 현혹되어 돈으로 물건을 사면 결국 물건만 남고 돈은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간과합니다.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가진 돈을 쓰지 않는 것이고 이는 부를 축적하는 유일한 길일 뿐 아니라 지금 쓰지 않는 돈으로 미래에 더 많은 것들을 살 수 있는 선택권과 유연성이라는 보상이 그 무엇보다 큰 보상임을 알아야 하죠. 지금 돈을 쓴다면 모이는 돈은 없을 테고 그렇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하고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 수 없으면 불안이 던지는 대로 무엇이든 수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이 많아야 저축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적은 돈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면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사이의 격차가 만들어지고 스스로 더 쉽게 통제할 수 있게 되죠. 저축률이 높다는 것은 내가 쓸 수 있는 것보다 지출이 적다는 뜻이고 저축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소득이 아닌 겸손을 늘리는 것입니다. 욕망을 줄이면 돈도 덜 쓸 수 있죠. 남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지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욕망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결국 돈은 금융보다 사람의 심리와 더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남의 시선 때문에 이 가방이 필요하고 저 차를 타야겠고 저 집을 장만해야겠어 는 내가 남만큼은 살아줘야지 라는 심리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집 계약금을 마련하려고 새 자동차를 사려고 미래에 대비하려고 저축을 하지만 저자는 무언가를 구입하겠다는 목표가 있어야만 저축을 하는 것이 아닌 저축 그 자체를 위해 저축을 해야 한다 강조합니다. 지출 목표가 없는 저축은 우리에게 선택권과 유연성을 제공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자신은 어떤 심리를 바탕으로 돈을 대하고 있는지,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해 비관적인지 낙관적인지, 더 나아가 불확실한 미래에 밤잠을 설치지 않고 더 많은 옵션을 갖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하는 책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